자, 이번 강의에서는 주택 정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테마 20번 내용이고요. 제가 하이라이트로 주택 정책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 쭉 적어놨는데 요소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임대주택 정책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나와 있는데요. 임대료 상한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전월세 상한제라고 부르는 정책입니다. 전세값, 월세값을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통제하고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임대료에 우리나라에서는 인상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 그 임대주택을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재계약 시 인상 비율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제한을 할 때는 당연히 임대료를 시장보다는 낮게 규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율 제한을 이렇게 걸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가격이 낮다 보면은 당연히 싸지니까 시장에서 초과 수요, 대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대란이 약간은 우려되는 제도고 임대료를 통제하면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부작용들. 오히려 상한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작용을 시험에서 많이 다룹니다. 두 번째로 임대료 보조 정책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은 바우처라고 부릅니다. 보조금을 임차인에게 제공을 하는 건데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있지만 상품권이나 쿠폰, 증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정책으로서 자, 첫 번째, 저소득 임차인에게 당연히 보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두 가지 정책은 주거급여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바우처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요. 일단 저 바우처가 비현금 보조 방식인 경우가 많죠. 현찰을 그대로 지원을 하면 이 돈이 다른 곳에 유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서라든가 각종 쿠폰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을 바우처 제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조금을 주면 어쨌든 간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상 보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주택 공급도 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전반적으로 상한제보다는 보조제의 효과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시험에서 묘사가 됩니다.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짓는 주택이죠. 일단은 큰 카테고리를 보면 정부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또는 매입해서 공급한다. 1번, 정부가 시장보다 당연히 싸게 임대주택을 직접적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로 따지자면 얘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시장에는 민간이 공급한 사적 주택이 있고 정부가 여기에 값싸게 LH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면 사적 주택보다는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적 주택의 월세가 50만 원이다. 그럼 공공주택의 월세가 20만 원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차액인 30만 원만큼 우리 임차인에게 마치 보조금을 주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공공주택의 공급은 차액만큼 보조 효과를 누린다. 이런 특징도 있고요. 대부분의 주택은 우리나라 공적 기관인 LH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정책도 있지만 당연히 분양주택 정책도 있겠죠. 이 자가주택 정책인데요. 분양주택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 상한제의 전반적인 느낌은 가격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정책인데 정부가 시장 분양 가격을 안정시키고 우리 새로 집 사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시장의 분양 가격을 일정 가격 이하로 강제 규제하는 거죠. 시세의 80% 이렇게 되게끔만 규제를 걸어주는 겁니다. 신규 분양 가격을 통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양가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땅값과 건축비의 전체 합계 금액을 분양가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보다 낮도록 규제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예외적 상황에 법적으로 이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주택이 있죠. 우리 300세대 미만으로 공급되는 주택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적용 주택으로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분양가를 규제하면 당연히 건설업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가격 통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 전체가 조금 위축되고
분양가가 싸지면은 여기에 개입되는 투기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요, 투기의 문제도 상존하는 게 상한제의 다소 문제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보시는 게 분양 시스템인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분양과 후분양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주로 하고 있죠. 이름 그대로 착공하자마자 아파트를 파는 건데, 아파트의 실물을 볼 수 없으니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사는 게 선분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델하우스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죠. 계약금을 걸고 중간중간에 할부 방식으로 중도금을 납입한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할부로 구매하는 듯한 개념인데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중도금이라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건설 자금 조달이 굉장히 유리하고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쉽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집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교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선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택 품질에 대한 담보가 좀 약하죠. 그러니까 계약은 미리 해놓고 저품질의 주택이 나올 우려도 있다. 그래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가 다소 유리하네? 그렇습니다. 그게 선분양의 전반적 특징이죠. 후분양은요, 완공 후에 또는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후에 분양을 합니다. 후분양의 특징 자체는 공급자 입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을 한다. 후분양은 다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공사 기간 내내 우리들의 돈이 들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직접 금융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후분양은 출제할 때 자금 조달이 다소 어렵다, 이제 이런 포인트가 가지고 있죠. 아울러 공급이 위축되니까 우리 건설 분양 시장도 다소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선분양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후분양을 하면 집을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럼 뭐 비교 구매가 풍부하게 되고 품질도 다소 개선될 그럴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한 장단점, 선분양과 후분양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있는 주택정책,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66페이지에 테마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는 우리가 이 파트를 투자론이라고 부릅니다. 투자론은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의 돈을 던지는 거죠.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노리고 현재 시점에 돈을 던지는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요. 입문 강의이니만큼 제가 기본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타이틀에 보시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용어가 나오죠. 용어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물가의 상승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플레 이렇게 부르는데, 인플레란 실제 물건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 물가 상승을 인플레라고 하죠. 이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2,000원, 3,000원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많이 지급된다는 의미는 결국 화폐의 힘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인플레를 공부할 때는 물가 상승이란 말도 중요하지만 반대급부로 지불해야 되는 돈이 늘어난다. 화폐의 힘이 떨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 이론의 핵심이에요. 돈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요거를 좀 더 정돈해서 말하면 구매력 하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기억하시죠? 물가 상승과 구매력 하락 현상, 이걸 인플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고 합시다. 굉장히 많이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돈을 들고 있지 말고 그 돈으로 부동산이라는 실물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의 실물을 보유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현찰을 들고 있는 것보단 물건으로 바꿔서 물건을 들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고요. 자, 이렇게 외부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 실물에 투자하는 전략을 영어로 해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해지라고 하는 것은 방어라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입니다. 해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한다는 건 뭐냐면 화폐 대신 물건을 보유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부동산은 실물이니까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구매력 하락으로부터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우리 투자자를 두 글자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구매력 하락을 방어해 준다. 이걸 인플레이션을 해지해 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은 투자 수입도 조금 특별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투자 수입이 두 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이득을 소득 이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득을 자본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생겨요. 영업을 통한 이득인 소득 이득과 처분을 통한 이득인 자본 이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가령 하나의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피스텔을 3억에 샀어요. 이걸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데 5년간 임대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죠. 그럼 이 양반은 임대 사업을 통해 월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5년간 영업을 한 건데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을 소득 이득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5년 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4억이 됐어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5년 뒤에 얘를 처분을 했지. 그래서 4억을 받고 처분을 했는데 이러면 여러분 매매 차익이 지금 1억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억이라는 돈은 자신의 자본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생긴 이득이죠. 그래서 얘를 자본 이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업을 통한 이득을 소득 이득,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서 매매할 때 생기는 이득을 자본 이득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감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저 자본 이득이 발생한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굉장히 큰 이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2번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67페이지입니다. 22번 테마에서는 초반 부동산 투자의 굉장히 중요한 효과,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버리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레버리지? 한국말로 따지면 얘는 지렛대란 뜻이고요. 이 지렛대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란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스포츠 스타들이 금메달 같은 거 따면 인터뷰할 때 그런 말 하죠. 우리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내가 성공을 했다. 덕분에 성공을 했다.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딛고 성공을 한 거죠. 이 디딤돌 같은 느낌이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란 말을 쓰면 우리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레버리지 삼아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데 보시면 내 돈이 3억이 있어요. 내 돈이에요, 이게. 근데 집은 5억짜리를 사고 싶어. 그럼 자기 돈 3억으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융자 2억을 끼면 되죠. 이해되세요? 대출 2억을 받아서 내 돈 3억과 합쳐서 5억짜리 집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들어오는 플러스 2억, 이 융자액이 이 집을 들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타인 자본이 바로 지렛대고 지렛대는 사실상 융자라고 해석해도 좋다. 이렇게 되면은 적은 내 돈으로 무거운 집을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레버리지라는 말을 왜 쓰는지 이해가 되죠. 이 레버리지는 대출인데 우리 시험에서 다양한 용어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문 과정이니까 이 용어들 몇 개 설명을 쭉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써놨어요. 1번. 갑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60원을 받습니다. 60원 동그라미. 그래서 집을 사는데 100원짜리 집을 삽니다. 100원 동그라미. 금리는 5% 이자 계약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임대사업을 하면 순영업소득은 10원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상황 파악 되십니까? 집값은 얼마죠? 집값은 100원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집값이란 표현을 도통 안 써요. 그럼 이 100원을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 가치. 또는 이 100원을 총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데 총 투자액이 1억이다.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1억이고 집값이 1억이 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가치는 영어로
value, V라고 표기합니다. 아시겠죠? 대출 얼마 받았죠? 60원. 이 60원은 결국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인 거고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융자라고 표현하잖아요. 60원을 보시면 이건 남의 돈이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타인자본, 융자 얘기죠. 가장 이론적으로 정돈된 표현이 뭐냐면 저당 대부액. 일종의 담보대출 금액이죠. 저당을 잡히고 대부받은 금액. 여러분 뭐 대부업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부액이라는 건 대출액이라는 뜻이고 얘를 영어로 loan이라고 표현합니다. L-O-A-N. 자, 60원의 대출을 받아서 100원짜리 집을 샀다고? 60원의 대출을 끼고 100원짜리 집을 샀다는 건 내 돈이 얼마란 얘기요? 40원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 숨어있는 40원은 뭐냐? 바로 자기 자본인 거예요. 자기 자본을 우리 이론에서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부릅니다. 뭐 일종의 야매로 얘기하면 지돈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지분, 자기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 5% 얘기. 이 5%는 우리끼리 말할 때는 금리라고 불러요. 또는 이자율이 5%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5%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은행의 수익률이기도 하죠. 대출을 60원을 해주고 은행은 거기에 해당하는 5%의 이자를 수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는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지만 은행 입장에선 수익률이란 표현을 쓴다. 그래서 차입 이자율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저당 수익률. 대출을 해주고 은행이 받는 수익률. 요거를 이제 금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수익률은 내 수익률이에요? 남의 수익률이에요? 남의 수익률이죠. 그래서 타인 자본 대비 수익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납득되시죠? 그런 용어 정리들 68페이지까지 이어서 67페이지 위에서 한번 쭉 해드렸습니다. 이런 용어를 기반으로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하면서 제가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계속 갑니다. 갑은 60원의 대출을 받아 100원짜리 주택을 매입을 하였고 금리가 5%다. 자, 일단은 총 투자액은 집값이라고 했으니까 100원. 대출융자액은 60원, 대부액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 차감된 둘의 차액을 지분 투자액, 내 돈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시면은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집값이 100원이니까 이 100원은 총 투자액. 그리고 와중에 내 돈이 40원이 들어갔으니까 이 40원은 지분 투자액. 그리고 대출을 60원을 꼈으니까 60원은 융자액 또는 저당 대부액이 되는 거죠. 투자액의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체 투자액, 내 돈 투자액, 남의 돈 투자액. 그러면 수익률도 세 가지가 나온다. 100원 대비 수익률이 있고 40원 대비 수익률이 있고 60원 대비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전체 수익률을 갖다가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00원이 들어갔으니까 100원 분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총 수입액을 하시면 되는데 총 수입액은 영업소득이 10원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전체 수입 10원을 해서 10%를 구해내면 얘를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돈 대비 수익률인데, 자 보세요. 내 돈이 얼마 들어가요? 40원. 그럼 아랫도리에는 40원이 들어간 건데 내 돈 대비해서 내가 먹는 수입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분 수입은 어떻게 구하느냐? 지분 수입은 전체 수입 10원에서 은행한테 지불하는 이자를 빼면 되는 거죠. 전체 10원에서 이자를 빼면 그게 내가 먹는 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구하냐면 본인이 대출을 60원을 받았고 금리가 5%라고 했으니 60에 5% 이자를 빼면 됩니다. 자, 60 곱하기 5%는 이자가 3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분 수입은 7원이 되는 거죠. 총 수입이 10원, 이자는 3원, 그리고 내 수입은 7원. 이런 구조로 가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당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당 하면은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은 사실상 은행이 먹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수익률은 정해져 있어요. 은행 금리가 몇 프로예요? 5%니까 실제 요 이자율 5%를 은행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자, 은행은 얼마 대출해줬어요? 60원 대출해줬죠, 이렇게. 그럼 60원에서 은행이 먹는 이자 수입은 얼마일까? 은행은 60에서 5% 먹는 거잖아요. 그럼 3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5%가 되는 거죠. 이 5%는 은행 입장에서 수익률이고 60에 5%를 해서 내는 이 3원은 우리 입장에서 이자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이 5%를 저당 수익률, 차입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의 정리가 끝나야 투자론의 문제, 각종 이론들의 용어들을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3번이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이 레버리지 효과는 대출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요, 지금 막 구한 이 수익률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 효과란 1번, 남의 돈이 자기한테 미치는 효과다. 이 자기한테 미치는 효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효과는 이론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구할 건데, 정의 효과 플러스 부의 효과 마이너스 중립적 효과 0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자, 그때 우리 아까 잠깐 구해봤던 수익률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융자 60원 낀 사례 앞에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익률을 쭉 구해봤더니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뭐가 제일 높아요? 자기께 월등히 높고 뭐가 제일 낮아요? 은행께 월등히 낮죠. 즉 자기께 높고 금리가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출 끼고 투자하면 되게 유리하죠. 이렇게 자기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 이때를 우리가 정의 지렛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께 높으면 긍정의 효과를 내는 거죠. 반면에 긍정의 효과란 저당이 낮을 때, 은행 금리가 가장 쌀 때 나타납니다. 그럼 부의 지렛대는 거꾸로 대출이 부정적이야 이런 뜻인데, 언제 부정적이냐면 저당이 높을 때, 은행 금리가 높거나 자기께 낮을 때, 지분 수익이 낮으면 이게 부의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그럼 중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출을 끼든 안 끼든 수익률이 동일한 체계를 가질 때,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대출 자체에 영향력이 없거나, 그럼 이 녀석을 중립적 레버리지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강의 우리 정책론 후반부랑 투자론 초반부의 용어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는 제가 23강에 있는 위험 스토리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